뉴스케이 파워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 들어가면 돈 벌 수도 있고 몇 년 동안 계좌가 봉인될 수도 있습니다. 원전주는 멘탈이 약하면 안 됩니다. 저도 여기서 몇 번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뉴스케일 프로젝트들에 대한 진척도와 원전 산업에 대해 있는 그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접근 기준이 생길 겁니다. 절대 매수 매도를 추천드리지 않고요. 이 영상은 리딩이 아닌 특정 기업에 대한 분석, 개인 투자자로서의 관점 공유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뉴스케이 파워 및 원전주들에 대한 투자 난이도는요. 우선 제 기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케이 같은 원전주는요. 장단기 불문하고 진짜 힘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장기에 대한 투자 난이도는 별 5개고요. 단기는 별 3개 정도입니다. 장기는 부처님 테스트입니다. 버티는 사람만 끝까지 남고요. 단기는 지옥 갔다가 천국 갔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 꼭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SMU 같은 레버리지는 저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요. 하고 싶으시면 손절 라인은 무조건 지키셔야 생존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손절 라인 못 지키면 퇴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본주도 이 손절 라인을 잘 지키셔야 살아남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SMR 관련 주식 특징 때문인데요. 일단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규제가 많고요. 돈도 말도 안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실적이 확 튀는 구조가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솔직히 이 기대감만으로 계속 평가를 받아왔는데 3.5세대 뉴스케일은 이제 확정된 계약 그리고 SMR이 진짜 돈이 되는지 경제성이 증명되는 순간이고요. 규제 리스크도 포함됩니다.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가능성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원자력 관련 주식이 어떤 구조로 나뉘는지 볼 건데요. 생각보다 종류가 많습니다. 일단 크게 보면 대형 원전, 우라늄, 우라늄 정제, 부품, 그리고 SMR 기업들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관련 주식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위치가 완전히 다르고요. 그리고 요즘 가장 중요한 게 우라늄입니다.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요. 원전이 늘면 연료부터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카메코나 샌드러스 에너지 같은 애들이 먼저 움직이고요. 저도 최근에는 이 카메코나 샌드러스 에너지를 매매했었는데요. 왜 이런 종목을 선택했는지 매매 경험이나 회고에 대해서는 기회가 된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전체 흐름에 대한 뿌리는 전력 부족입니다. 지금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 전기 먹는 괴물들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생존 문제고요. 전기가 없으면 AI도 멈춥니다. 빅테크도 멈추고요. 그래서 다시 원자력이 필요해진 겁니다. 2026년 1월 중소형주 랠리 기억나시나요? 그때 우라늄이랑 원전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걸 정책적으로도 밀고 있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빅테크가 직접 발전소 짓기에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의미가 뭐냐면 전기를 사서 쓰는 시대에서 확보하는 시대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전 테마는요. 유행이 아니라 구조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책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 원전이 왜 다시 살아났냐면 정부가 방향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뭐였냐면 일단 허가부터 받고 소송 걸리고 시간 끌고 이런 구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반대고요. 아마 다보스 포럼에서도 트럼프가 언급을 했듯이 원전에 대해 진심이다, 확대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비춰봤을 때 이런 정책적인 변화에 조금 더 속도가 붙을 것 같고요. 어떤 변화가 기대되냐? 지금도 진행 중이긴 합니다. 인허가가 짧아지고 이 소송 리스크를 줄여주고 그리고 금융 보증 면에서는 대출 보증, 세액 공제 그리고 오프테이크 유도가 있는데요. 오프테이크 유도가 뭐냐? 쉽게 말하면 니네가 먼저 전기 사주면 우리가 뒤에서 밀어줄게 이런 구조입니다. 즉 빅테크가 전기를 먼저 사주면 정부가 그걸 보증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사회도 같이 챙길 것 같고요. 세수를 공유한다든지 지역지원금을 나눠준다든지 이 민원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할 거고요. 이 원전은 주민 반대가 가장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도 계속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대형 원전 쪽을 보면요. 미국의 원전 가동률은 사실상 90% 이상으로 풀입니다. 가스, 석탄, 태양광, 풍력은 다 한계가 보이고요. 특히 이런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은 날씨 타는 게 너무 큽니다. 그래서 피크 때나 한파가 오면 이 여력들이 바로 사라지고요. 이 전기값이 폭등하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 번 나왔던 사례고요. 그리고 또 뉴스를 보면 AP1000이라는 대형 원전 10기를 짓는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요. 현실은 아직 진행 중인 건이 전혀 없고요. 왜냐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 새로 짓기보다는 기존 원전에 대한 수명을 연장하고 출력을 높이고 그리고 폐쇄 원전을 복구해서 다시 돌리고 이걸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카드가
SAMR이랑 차세대 원전인데요. 즉 지금 정책 방향은요. 당장 버티기 그리고 미래 준비를 동시에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자, 이제 현실적인 얘기 하나 해볼 건데요. 원전이랑 데이터 센터 둘 다 반대가 엄청 심합니다. 근데 성격이 조금 다르고요. 먼저 데이터 센터 쪽부터 보면 소음이 나고 경관이 망가지고 송전선 깔아야 되고 물 많이 쓰고 전기요금이 올라간다고 욕먹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미국 곳곳에서 지연되고 중단되고 모라토리엄까지 걸리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건 한마디로 생활 민원에 가깝습니다. 집 앞에 서버 창고가 생긴다고 생각해보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요. 저 같아도 반대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원전 같은 경우는요. 특히 SMR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안전, 방사성 폐기물, 정치 이슈, 그리고 소송 리스크까지 다 묶여 있습니다. 게다가 이 혐오 시설 프레임이 강하고요. 감정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기업들이 그래서 쓰는 전략이 뭐냐면 폐발전소 부지를 재활용하고 이미 산업시설이 있던 자리 이런 데를 최대한 씁니다. 심리적 저항을 낮추기 위한 건데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혐오 강도만 보면 원전이 더 센 경우가 많고요. 근데 실제로 빨리 터지는 민원은 데이터 센터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둘 다 쉽지 않지만 막히는 이유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마지막인데요. 지금까지 구조, 정책, 리스크를 다 봤습니다. 이제 이거 하나로 묶어서 볼 건데요. 먼저 전력 경매 이슈부터 보면 이건 정부가 발전소를 더 짓게 만들기 위한 유인책입니다. 장기간인 15년, 20년씩 수익을 보장해주면서 들어와라, 우리가 책임진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고요. 이 문제는 시간입니다. 새 발전소를 짓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일 빨리 늘어나는 건 가스 발전입니다. 그래서 이 가스 발전사들이 수혜를 받아 주가가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미래 전기 요금을 너무 못 올리게 막으면 전력을 파는 발전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제한됩니다. 이게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나 비스타라 에너지의 악재가 됐고요. 이러한 구조가 SMR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SMR로 전기를 파는 발전사들 같은 경우는 이게 수익이 나오나부터 따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연기되거나 취소되거나 협상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신규 프로젝트가 취소가 되고 FID가 연기가 되고 PPA 협상이 늘어지고 뉴스케일 같은 회사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당장은 기존 원전을 더 돌리고 출력을 올리고 폐쇄 원전을 복구해서 재가동하고 그리고 SMR 4세대 원전 이건 그 다음 카드입니다. 하지만 만약 정부가 장기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를 확실하게 만들어준다면 이 오프테이크랑 PPA가 훨씬 쉬워질 수 있는데요. 그 순간부터는 뉴스케이 같은 회사들이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산업은 지금은 느리지만 방향은 정해진 구조고요. 문제는 언제입니다. 이 다음부터는 이 구조를 바탕으로 뉴스케이를 구체적으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꼭 체크해야 할 리스크 얘기입니다. 이건 좋아 보이든 싫어 보이든 무조건 알고 가셔야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대주주 매각 이슈입니다. 뉴스케일의 최대 주주인 플로우르가 지분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25년 10월까지 뉴스케일 파워 클래스 A 1,500만 주를 모두 매각 완료하였고요. 25년 10월 콩콜에서도 잔여 지분에 대해 모두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물론 아무렇게나 던지는 건 아니고요. 일평균 거래량의 3에서 5% 정도 거래량을 제한해서 구조화된 방식으로 팔겠다고 했었습니다. 다만 현재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서 거래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잔여 지분에 대한 블록딜 얘기도 가끔 나오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확인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카더라는 그냥 걸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자금 조달 리스크입니다. 엔트라1 프로젝트 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돈 쓸 구간이 많은데요. 그래서 ATM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25년 3분기 ATM은 엔트라1 프로젝트인 마일스톤2에 대한 성격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자금 모집 방법이 있는데요. 이중 유상증자, 차입, ATM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ATM이 가장 쉽습니다. 문제는 마일스톤 2의 이제 현금 유출이 가장 많은 구간인데요. 거기에 운영비나 다른 프로젝트까지 겹치면 자금 압박이 엄청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뉴스 나올 때마다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정리하면 딱 이렇습니다. 대주주 물량, 자금 조달 이 두 가지만 놓치면 이 종목은 투자하기 정말 힘들어집니다. 좋은 뉴스만 보고 들어가면 여기서 멘탈이 나가고요. 그래서 저는 자금 조달 이슈와 대주주 매각 이슈 이 두 이슈는 꼭 체크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뉴스케일이 실제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하나씩 볼 건데요. 첫 번째가 루마니아 로우 파워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최근 보도 기준으로 최종 투자 결정 FID가 임박했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지키면 이제 계획에서 실행으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위치는 루마니아 도이세슈티라는 지역이고요.
원래는 석탄 화력 발전소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이걸 폐쇄하고 뉴스케일 SMR로 대체하는 구조고요. 이게 의미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발전소가 있던 부지라서 민원이나 환경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앞에서 말한 혐오 시설 문제를 줄이기 위한 전략이고요. 설비는 뉴스케일 77MW짜리 모듈을 씁니다. 최대 12기까지 깔면 총 924MW 규모입니다. 상업 운전 목표는 2030년이고요. 즉 지금 당장 돈 버는 프로젝트가 아니고 중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사업 주체는 로우파워 뉴클리어이고 루마니아 원전공사랑 민간 에너지 기업이 50대 50으로 같이 합니다. 정부가 뒤에 있는 구조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뉴스케일한테는 첫 해외 상업 레퍼런스가 될 수 있고요. 이게 성공하면 이제 다른 나라랑 협상할 때 레벨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여기서 미끄러지면 SMR 전체 신뢰도가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로우 파워 프로젝트가 뉴스케일의 이 중요한 시험대라고 생각합니다. 자, 루마니아 프로젝트를 조금 더 깊게 분석할 건데요. 일단 현재 단계부터 보면 처음에는 MOU로 시작을 했고 초기 협력부터 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설계, 피드 단계인데요. 현재는 이제 FID 직전으로 어드밴스드 피드가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는 유스케일, 삼성물산, 플로우르가 들어가 있고요. 즉 설계부터 시공까지 이미 그림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주주총회 승인입니다. 이게 FID의 전제 조건이고요. 거의 임박한 상황입니다. 이게 통과되면 최종 투자 결정, FID가 가는 거고요. 이제 FID가 되면 말이 아니라 돈이 실제로 들어오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이 EPC 계약, 그리고 착공, 최종 목표는 2030년 상업운전입니다. 그럼 왜 루마니아가 가능했냐? 여기는 신규 부지가 아니고요. 폐석탄 발전소 자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전력 인프라가 깔려있고 송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반발이 상대적으로 적었고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데요. 부지 문제 하나 때문에 5년씩 날아가는 프로젝트도 많습니다. 그리고 뉴스케일 입장에서도 왜 유리한가? 뉴스케일 모듈은 77MW짜리라서 한 번에 다 깔 필요가 없고요. 조금씩 증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초기 자금 부담이 적고 리스크가 분산됩니다.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갑자기 뒤집힐 가능성이 낮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 프로젝트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핵심 기자재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건 SMR 밸류체인이 실제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보냐면 SMR이 현실로 갈 수 있는 거의 최적의 케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뉴스케일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FID가 나오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매출 구조가 바뀝니다. 첫 번째는 엔지니어링 설계 매출인데요. 필드에서 상세 설계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진행률 기준으로 매출 인식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라이선스 수익인데요. 이제는 이 프로젝트가 상업 운전 가능 단계로 가는 거고 뉴스케일 기술을 본격적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 라이선스 수익이 가시화가 되고요. 이 세 번째가 가장 큽니다. 장기 로열티 구조가 되는데요. 모듈이 늘어날수록 뉴스케일은 계속 돈을 받는 구조입니다. 한번 팔고 끝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뉴스케일은 유럽 최초 상업 SMR 기업이 됩니다. 이 타이틀 하나로 위치가 완전히 바뀌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돈이 투입되면 이 개발 단계에서 건설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는 계약 기반 매출이 발생하는데요. 이게 생기면 다음 국가랑 협상할 때도 그리고 금융기관을 설득할 때도 EPS를 수주할 때도 훨씬 쉬워집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FID는 투자 결정이지 당장 매출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실적이 안 나오네?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해석에 따라 주가 반응이 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기대와 현실의 간극을 잘 봐야 하는 구간입니다. 다음은 엔트라 1 프로젝트입니다. 이거 루마니아 프로젝트랑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요. 루마니아가 거의 실행 단계라면 엔트라 1은 아직 준비 단계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마일스톤 구조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마일스톤 1입니다. 여기서 뭐 하는 단계냐면 부지 정하고 기술 적용 가능한지 보고 초기 설계 조금 하고 규제 경로랑 전력 판매 구조가 가능한지 1차적으로 검토합니다. 아직은 될지 안 될지 보는 단계이고요. 다음은 마일스톤 2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구간인데요. 상세 설계, 자금 조달 구조, 인허가 경로, 환경평가, 지역사회 대응까지 다 구체화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전력 구매 계약인 PPA인데요. 누가 얼마나 몇 년 동안 전기를 사줄 건지 정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프로젝트는 거의 멈춘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단계는 실질적인 협상 단계입니다. 가격 구조가 여기서 결정이 되고요. 이제 엔트라1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구간인데요. 마일스톤 3입니다. 마일스톤 3까지 가면 PPA 확정, 자금 조달 확정, EPC 계약, 그리고 FID까지 가는데요. 여기서부터는 구조가 바뀝니다. 이전까지는 뉴스케일이 돈을 쓰는 쪽인데 여기부터는 돈을 받는 구조가 됩니다. 기술을 제공하고 라이선스를 주고 거기서 수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일스톤 3이 진짜 분기점이고요. 근데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엔트라 1 프로젝트가 성공을 해도 그에 따른 이제 확정 계약이 없으면 시장은 잘 안 봐줍니다. 잘 될 것 같다랑 계약이 있다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엔트라 1 프로젝트 성공에 따른 추가적인 확정 계약이 따라줘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될 뉴스가 있는데요. 미일 투자 협약으로 5,500억 달러 얘기가 나오면서 엔트라1과 뉴스케이 쪽에 250억 달러가 들어간다 이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팩트 체크는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건 참고만 하셔야 하고 그대로 믿고 투자하시면 위험합니다. 팩트랑 기대는 항상 분리해서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TBA입니다. TBA는 미국 최대 공공 전력기관 중 하나고 최근에 이사회 구성이 전부 정상화되었습니다. 즉 이제 의사결정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분위기를 보면 유스케이 단독으로 확정하는 안건은 검토 중인 걸로 보입니다. 다만 TVA는 SMR만 보는 게 아니라 가스, 재생에너지, 대형 원전 전부 비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확정보다 경쟁 구도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후보로 많지만 그중에 유스케일은 유력 후보 중 하나고요. 또 하나 긍정적인 건 최근에 폐발전소 부지를 원전 소부지로 쓰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TBA 쪽에서도 이런 방식이 현실적인 카드입니다. 다만 아직은 변수가 많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솔직히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TBA는 가능성은 크지만 타이밍은 모르는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보면 뉴스케일은 기술도 있고 레퍼런스도 쌓이고 있고 정책 환경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속도가 느리고 자금 이슈도 있고 중간 변동성은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단타보다는 구조를 이해하고 버텨야 하는 종목인데요. 앞으로도 FID라든지 PPA 계약이라든지 자금 조달, 프로젝트 진행 상황이 업데이트되면 계속 업데이트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종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어TV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재밌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